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유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요즘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동산 관련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데드캣 바운스는요, 대세 하락장에서 잠깐 규제 완화로 튀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집 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고, 유주택자는 이때 팔아야 되는 천원의 기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수도권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이어나니까 정부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 전 지역을 해제해버렸고요. 파격적인 분양 규제 완화 방안도 꺼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책보다 더 파격적이었어요. 자, 요즘 대부분 부동산 방송을 보면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부 규제 완화 시점은요, 매수자는 절대 사면 안 되고 팔 기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많은 전문가들은 이때를 팔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사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고 팔라는 겁니다. 아직 더 하락해야 하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로 일시적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이때 그나마 가격 좀 높게 받아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장기 대세 하락을 주장하신 분들의 추가 하락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준금리가 3.5%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하락해야 된다. 임대 수익률 등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 그럼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가격. 두 번째는 부동산 주기론입니다. 한 번 하락한 집값은 장기간 하락하더라. 그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지금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통계로 확인된 부동산 고평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주면서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 절대 사면 안 되고 계속 하락할 것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락해야 되는 원인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소식에 들썩들썩거릴 수 있고, 이 들썩들썩 할 때가 그나마 가격 좀 더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썩거리고 나서 그 이후 하락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장을 바꾸는 것은 연속된 금리 변화로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이 금리 변화를 통해서 전세값 하락이 멈추고 수요가 회복되어야 규제 완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더라. 어차피 규제 완화라는 거는 투자 수요를 불러오는 거고, 투자 수요는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유입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올해 오는 반등이 무조건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매매 전세 수요에 따라서 집값 흐름도 변화한다는 거죠. 자, 헬로시티를 예를 들면은요. 자, 헬로시티 지금 구평 기준으로 네이버 호가에서 제일 저렴한 거 보면 한 16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6억 7천짜리 헬로시티 아파트 사실래요? 물어보면 대다수가 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돈 있는 분들도 살지 말지 고민하는데 대부분 안 사실 거고, 지금 일부 사람들만 실거래를 찍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매수하지 않는 건 대부분 공통된 생각인데, 헬로시티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좀 다른 답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헬로시티에 전세로 사는 거 어떠신가요? 살아보고 싶긴 하시죠. 자, 아까 헬로시티 전세 시세 7억 5천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보유한 가정에서 4억 정도 대출받아서 헬로시티로 이사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대출금리가 5% 정도 나와요. 최저금리가. 그럼 월 이자가 한 166만 원 나옵니다. 근데 금리가 4%로 낮아지면 월 이자가 133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3%가 되면 월 이자가 1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만 상승하겠습니까? 전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수자도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과 금리가 이 정도까지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너무 확산되면서
금리 변화의 전세값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지금 그게 나타나잖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뚝 끊겼고 전세 가격 추락의 역전세나 매매 가격 추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는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눈치 빠는 50만 명이 집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대중들도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은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지게 될 겁니다. 먼저 유동성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서 예금 금리가 5.2%까지 치솟았다가 3.8에서 4.0%까지 올해 중에 낮아질 거예요. 기준금리 변화 없어도. 그리고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이 3.8에서 4% 맞춰진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만큼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리 하락에 의한 회복은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기간 하락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모델은요, 자, 이런 거잖아요. 기준금리 3.5%면 몇 년도 가격까지 하락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뭐냐면은, 자, 이런 기준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어서 이 아파트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현재 고금리가 아주 장기간 지속될 거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장 참여자한테. 근데 지금 아무리 늦어도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길어야 1년 정도 되는 고금리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매도자들이 야, 이 3.5% 기준금리에 맞춰서 집값을 낮춰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거나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락 주기로 들어가서 앞으로 추가 하락이 강하다는 주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대사하락 모델이 있었어요. 1990년대 대사하락기, 09년, 2013년 대사하락기, 전부 다 장기간 주택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대사하락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분양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대세하락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은 양의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싸고 빨리 공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기존 주택을 살 이유가 없어져서 천천히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공급층 요인에 따른 점진적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진적 하락 과정에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서서히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하지만 현재는요, 돈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급락이에요. 돈의 가치가 너무 급등해 버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네. 그런데 이런 돈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급락은요,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럼 돈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 원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도 부동산 시장 반응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전세 시장 연관관계가 너무 높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어서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관계없다고 주장한 전문가분들, 상승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전부 다 예측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처럼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점진적으로 반등하려면요, 통화정책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도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화정책도 급격하게 올랐고요, 내리는 과정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통계를 통한 부동산 버블 주장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된 고평가 내용,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 많이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은 한 30-40% 정도 고평가됐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하락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통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는 늦게 나오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제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수 중심으로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실거래가하고 지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는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통계를 활용하면요,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통계는 대부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선호도 높은 지역은 별도의 측정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아파트는요 1094만 호입니다. 이 중 서울 아파트는 158만 호, 전체 14% 정도가 되고요. 서울 아파트 중에서 입주 5년 미만 신축 아파트는 19만 1천호로 전체 1.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나 충청도에 있나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 수요가 다르니까. 그런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하게 되면 언제나 고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나 서울 신축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소득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소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전세 보증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외곽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갭투자하는 사람도 수요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갭투자 비율이 거의 70에서 80%에 가까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통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비싸니 많이 사지 말아야겠다. 전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좀 약간 판단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가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나타날 거예요. 이 금리 인하 강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화의 폭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변화는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고 본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 의견 다 틀리고 제 의견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워낙 지금 많은 공포가 가득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종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